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지금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로 보상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 건지 뭐 피해자들 또 외교부 입장 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2018년도 대법원에서 내렸던 일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간 이제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해서 이제 이 모든 배상들이 사실은 청산되었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측과 또 이와 관련해서 그와 별개로 일제강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고요. 그렇죠. 2018년도에 굉장히 이제 전향적인 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내에 있는 해당 기업들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이제 각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었죠. 근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이제 외교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부로 보상하는 방안을 피해자 이제 지원 단체 측에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해 큰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 대리인단은 이제 26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외교부 쪽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 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원재단이라고 불리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2014년도 이제 국내 정부와 또 여러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라는 것이고 이 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 측이 100% 국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주장했던 것을 고스란히 담은 안으로서 사실상 외교적 참사에 해당한다라고 반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이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외교부 입장은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배상하는 방안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놓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이 이제 기부에 참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힌 게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일본의 사과와 잘못을 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왜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피해자 단체와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제 동시간에 서민정 이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하고 이제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일본 외무성에서 어제 또 협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제를 놓고 어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따라서 아직 외교부가 명확하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 발표를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 측으로부터 그 민간 재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들을 우선 받아서 뭐 배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본 기업의 기부를 추가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청취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부 발표를 우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의제에 올려놓고 협의를 시작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사실
일본 정부든 일본 기업으로부터 그 배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결국은 뭔가 대화나 협상, 그렇죠. 외교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은 대화 자체를 단절해 놓고 그냥 어떤 대화의 물꼬도 트지 않았던 게 문재인 정부다. 저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다자간 외교 때 아주 짧은 시간 이제 일본 총리와 어떤 그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짧은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면서 당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제 협의를 그럼 지속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제를 끌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로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일본 정부든 일본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끌어내야 하는 그렇죠. 부담을 안고 협의를 진행하지만 의제에 올려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이제 최종 협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민간 재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부금들은 조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원하면서 이건 최근에 조성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2014년도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금들을 통해서 재원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민간 재단의 원래 그 지원 원칙이나 목표에는 이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원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안도 개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의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의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와 피해자분들의 동의 부분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예전에 또 사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피해자분들의 동의랄지 소통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어떤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 합의를 파기해버리면서 정부 간 신뢰도 깨어지는 전례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분들의 어떤 동의와 일본 정부든 기업이든 최선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결정이 끌어지게 되게 된다면 아마 이 내부적인 동의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유념하면서 해법을 도출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네, 가장 큰 전제는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동맹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사실은 선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의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 전제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래 재단은 이제 모금한 기금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이 기금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개인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어떻게 보면은 채권적으로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재단의 목적 기금 아니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용도와 목적이 다르게 똑같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방향성과 목적이 다르게 이제 조성이 됐던 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승인안을 행정부에 지금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좀 유의미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비용에 대한 청구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사적 청산과 또 개인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우리가 그 대법원 판결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이 우리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재단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거는 그 본래적인 그 의미 자체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비용만 배상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뭐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에 부합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결로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구상권 같은 개념으로 그 먼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재단에 사용한 기금을 그 해당 일본 기업 전범 기업으로부터 청구해서 받겠다라는 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이라면 결과적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먼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이게 승인 절차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막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 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법에서 내린 판결에 부합하게 이제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해달라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기금이라든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가 투트랙 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한미일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건설적으로 해나가자라고 사실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위자료를 이제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해당 기업들의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까지도 사실을 명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도록 법적인 절차만 놔두어도 그 자체로 국내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사실은 재단이 앞장서서 대신해주겠다라고 나서는 모양새가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오랜 이 역사적인 문제를 청산하고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이기도 하고 분명히 뭐 수건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비껴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공감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시는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일본 내부가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네요. 네. 박미영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2081번님께서는 일본의 사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감정적으로는 좀 어불성설같이 느껴지지만 또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관할 수만은 없으니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정윤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확한 사과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왜 자꾸 돈이 목적인 것 같이 이야기가 펼쳐져 가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신승호님께서는 기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앞서 조치, 호응 조치 이게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그걸 끌어내는데 목표를 둔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과연 그 성의를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이것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실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일의 의제로 올린 것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움직인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 아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실은 그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동결을 하고 강제 현금화해서 배상하는 안도 실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들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업 자산이 아예 동결되고 해버리게 되면 그게 일본 정부에게도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한일 간의 관계는 이제 아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간다고 보는 것이 또 예견될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냉각기를 더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배상이나 기부 형태가 없는 채로 이 배상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그냥
방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본이 뭐 하나라도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면 감사하다는 식으로 방식은 아마도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 보고 그것보다는 더 진일보한 어떤 협상의 결과들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해법을 어떤 식으로든 연말 안에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협상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네. 과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을 때 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 중에 일부는 그 위안부 합의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사과를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정도 동의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 과정에 정부가 많이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자분들과의 어떤 이 정부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의 네.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고. 무엇이었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 양해를 일정 정도 구해야 되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과정에 대한 소통이 좀 있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일본과의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에도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나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의 방법을 네.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시고 너무 시간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과정을 서로 소통해내는 네.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신보라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또 미쓰비시 채권을 네. 이제 압류했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전신의 전신으로 거슬러 갔을 때 이게 정말로 그 해당 채권으로서 유효하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그 부분은 포기를 했고 네. 이제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또 대법원 판결을 좀 앞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력한 안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정부가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 아닐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와서 더 분노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린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끝나는 것보다 다시 역사적으로 이것이 또 공회전을 돌지 않고 그렇죠.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게 둘 중에 굳이 이제 극한 정말 결정을 해야 된다면 네. 많은 분들의 공감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뭔가 외교적 딜레마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 실시간에 어떻게 보면 공유나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난 이제 위안부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네, 후 통보를 하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의 어떤 분노와 상실감이 더 증폭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 일본을 눈치를 보면서 소통하는 거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저는 일정 부분 또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맞춘 네. 부분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국민과 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사소통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의사소통의 노력 얘기를 해 주시니까 지금 외교부 측의 이야기와 지금 피해자 측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 이거는 어떻게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될까요? 우선 어제 이제 담당 국장 한일 간의 담당 국장 협의가 진행 네. 중인 와중에 외교부 측으로부터 그런 청취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가 우선 혼선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거나 발표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네. 중간에 진행 상황만을 듣게 되면 당연히 오해와 억측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협의가 최종 진행될
진행되고 마무리된 시점에 피해자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도 간단하게?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협의의 주도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귀추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중간 보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차단이 되고 최종적인 안만 공유되면 더 혼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부는 유력한 안이라고 얘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실 유력한 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혼선만 없도록 한다면 사실은 대외비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조직과는 직접적으로 실시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권중만님께서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과기 때문에 일본을 좀 압박해낼 수 있는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인도나 터키를 좀 배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나중에 좀 찾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도 계속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 나올 때까지 계속 보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생 3명이 함께 탄 공유 킥보드 버스하고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킥보드가 버스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결과는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킥보드 안전관리상의 허점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어떤 사고였는지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뭘 주의해야 될지 안전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크리스마스 날 밤에 일어난 사고고요. 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을 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했는데요. 한 킥보드에 3명이 같이 동승을 한 거죠. 3명이 탈 수가 있나요? 그런 위험한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술을 또 마시게 됐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전을 한 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요.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요. 경찰은 동승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브런치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 저희 뉴스픽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뉴스픽은 최근 벌어진 공유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문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요약을 해 주셨는데 뭐 면허도 없었고 3명이 한 그 공유 킥보드에 타고 있었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지금 원래 이렇게 2명도 타도 되는 건지 인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단속 인력은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데 두 분께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들여다보셨는지부터 좀 얘기 나눠보죠. 네, 우선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좀 논란이 많이 일고 뭐 예를 들면은 중장년 분들이 타고 뭐 출퇴근에 이용하다가 사망을 하는 사고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21년도 5월 13일 정도에 관련된 법령이 좀 전면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착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PM이라고 하는데 개인 이동장치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오토바이 면허처럼 사실 면허가 있어야만 뭐 운전을 하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법령이 들어왔다는 거를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단속이 우선 많지 않고요. 물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단속을. 첫날 한번 단속한다고 뉴스에 좀 뜨기는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이례적인 단속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이게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걸릴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렇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만 보기에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음주라든지 뭐 다인이 뭐 탑승을 했다든지 네. 그리고 헬멧을 안 썼다든지 하는 개인의 책임의 부분이 너무 많이 좀 얽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외에도 사실 저는 최근에도 좀 봤는데 아이를 태우고 뭔가 전동 킥보드를 탑승을 하신다든지 아이를요? 네, 그런 경우들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우리 인식이 사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 사고가 나면은 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본인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가 만약에 어디 뭐 가드레일을 박았다거나 오는 차와 부딪혔다거나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사람의 실수로 정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인식할 만한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개정되면서 세부 조항들이 좀 만들어졌다. 네, 근데 이제 처벌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범칙, 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네. 단속이 안 되고 단속도 있다. 없고 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실은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런 법규가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네. 모른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면허가 모른다. 필요한 건지, 면허가 반드시 의무 조항인 건지에 대해서도 잘 그럼 모르고요. 빌릴 때 대여할 때 그러면 그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종 보통 면허, 뭐 2종 면허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원동기와 관련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같은 경우에는 2종 면허 중에 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2종 면허도 있고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면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대여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운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소지하고서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빌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하진 않는 거죠. 공유 킥보드를 할 때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면허랄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나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헬멧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 이제 큰 대여 업체를 중심으로 헬멧을 이제 아예 비치가 되어 있어서 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또 소형 업체의 경우는 그게 또 이제 앱상으로 안전장치처럼 이제 매달려 있지가 않아서 이제 그걸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군요. 그걸 안전모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뭐 제재가 되거나 아니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결국 교육의 문제, 계도의 문제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16세 이상에게만 이 면허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아까 아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예 탈 수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10만 원. 이고요. 그다음에 주행 속도도 25km로 제한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유념을 하시고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을 때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명기할 수 있도록 제재나 단속이 없다 보니까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지금 법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더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